저는 이제 제가 수업하러 다닐 때 요새 여러분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이런 어플을 하나 깔아놔요 하고 이걸 딱 늘 놔두고 내가 몇 시 됐는지 강의하면서 시간을 늘 이렇게 보는 습관이 들었어요. 되게 편해요. 자, 이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리차드 롱 작품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다른 여타의 존재들과 좀 다른 것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이렇게 두 발로 하늘과 땅에 딱 서서 걷는다는 행위. 그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 걸음으로써 인간이 뭔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여러 다른 특징 중에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록이 계속 어떤 역사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리차드 롱 같은 경우 자연에서 인간의 어떤 가장 본능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걷는 행위만으로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세상에다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 역시도 인간이 하는 일로서 특징 중에 그거만을 딱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을 보실 텐데 되게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전 세계의 큰 뭐 미술관, 문화공간 이런 데 가서 이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면 크레인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저기 위에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쓰고 벽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리차드 롱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땅의 흙을 물하고 좀 반죽하면 걸쭉해지죠. 그래서 그걸 큰 바게스통 같은 데다가 담아서 벽에다가 팍 묻혀요. 손으로 이렇게 계속 손으로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벽에다 커다랗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그 독일의 베르린에 있는 그 함버거 미술관이라고, 바노프 함버거 미술관, 현대 미술관이에요. 거기 그 로비 공간의 가장 큰 전시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리차드 롱이 와서 동그랗게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린 페인팅이에요. 저거 같은 경우는 떼다가 뭔가 보관하거나 그건 힘들겠죠, 사실. 저건 그냥 일회성. 그건 나중에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하죠. 우리는 결국 우리 존재는 이 외형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예술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차드 롱은 자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작품을 합니다. 철저하게. 돌멩이, 나무, 흙,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시장에 지금 저기 또 다른 작품들은 바닥에 있는데, 저 바닥에 있는 것들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에요. 지역마다 돌은 다 그 지역에 어떤 돌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막 설치를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자연의 일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모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작품을 하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롱의 작품을 설명할 때 한편으로는 동양에 제가 드린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데 노자사상, 무의사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전시 공간을 아까 사진은 저쪽 정면을 본 거고 이 사진은 반대쪽 정면을 본 거예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쪽 앞벽이 미술관 입구에서 들어와서 표를 끊고 뒤로 딱 돌아 들어오면 큰 저렇게 넓은 홀이 있고 바닥에다가 작품들을 해놨죠.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는 건 돌을 깔끔하게 딱 두께만 커팅을 해서 바닥에다 이렇게 놔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뒤에는 검은 돌, 흰 돌, 또 그 뒤에는 또 다른 형태의 돌. 또 어떤 작품들은 강가에 가면 여러분 나무들이 쓰러져 갖고 막 죽고 그러면 그 나무 쪼가리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런 것들을 또 채취에다가 저렇게 동그랗게 아니면 직선으로 그런 형태의 작품을 하기도 해요. 이런 작품들을 이제 큰 뮤지엄에서 이제 사죠. 저 사람한테. 여러분도 혹시라도 마당이 있는 집이 있으면 리차드롱 작품 하나를 해놓을 수 있어요. 비싼 돈 안 주고. 여러분 혼자 그걸 보고 뭐 그런다면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그거 없이 외부에서 친구들이 오면 내가 리차드롱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도 하나 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연에 대한 얘기, 어떤 이런 설명들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저런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걸으면서 이렇게 막 만나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대구 미술관, 여기는 지금 전북 도립미술관이죠. 근데 대구에 가면 대구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 미술관은 특이한 게 대구 시립, 그 시립이나 국립 이런 게 그걸 안 붙이고 그냥 대구 미술관이 해놨어요. 대구 미술관에 갔더니 리차드롱 작품을 그 밖에 이제 풍경이 보이는 큰 전시장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에 거기가 2층인데 2층에 특별 전시 방같이 지금 요 공간 정도 크기가 돼요. 거기에다 가운데다가 동그란 호박돌 있죠. 그 호박돌로 이렇게 리차드롱이 한 작품을 해놨어요. 대구미술관 개관 기념전에 그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은 대구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갔더니 선생님, 대구 사투리 막 써가면서 대구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대체 이게 뭐냐, 뭔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렇게 전시해놨냐, 이게 미술이냐,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광주 시민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광주 시민들은 비엔날레 역사도 깊고 미술관 생긴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미술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은 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 세계적인 작가가 해놨는데 이게 뭐냐는 둥, 뭐 비싼 돈 들여서 미술관 해놨더니 뭐 그런 얘기를 막 한다면서, 제가 좀 속으로 글쎄, 이게 결국에는 미술이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광주 시민들 수준은 높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하는 작가인데요. 작가 소개로서는 지금 이 전시 같은 경우 서울에 가면 리움미술관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들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리움미술관이에요. 기업체 미술관이에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희 회장님이 모았던 수많은 작품들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 기증을 했죠. 제가 알기로 전북 도립에도 기증한 걸로 알아요. 호남은 전북 도립, 전남 도립, 광주 시립 이렇게 세 군데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 대구, 서울 막 이렇게 다 그러면서 그 이건희 컬렉션 우리가 얘기할 때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약간 만화같이 하고 여자가 울고 있는 그게 뭐 그때 당시 인터넷에 얼마에 팔렸었네 어쩌네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리움으로 사실 팔렸는데 이번 기증작에 그 작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좋은 또 다른 작품들은 아직도 리움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가족들이 자기네 소유로 있다. 우리 미술관, 문화계 이런 데서 차라리 이럴 바에 나라나 어떤 도나 어떤 시가 큰 미술관을 하나 제안을 하고 그걸 다 기증을 받자. 그러면서 전국에서 리움 미술관 유치 경쟁이 작년인가 그때 엄청나게 막 벌어졌어요. 광주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뭐 서울, 부산 막 다 해가면서 저도 인터뷰 막 방송에 나가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리움 미술관에서 했던 올라퓨 엘리아슨이라고 하는 작가 1967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덴마크 출신의 작가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 5명 뽑으라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은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죠. 어느 공간에 비가 내려요. 안개가 막 하면서 비가 오고 그 전시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다 젖겠죠. 아주 가는 샤워기로 물 뿌리는 것 같이 저게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감상자가 관람자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조형적으로 실내 공간으로 옮겨놔요. 그러니까 자연 활동이라는 것이 있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런 것들 그런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을 이 사람은 미술의 이름으로 현상을 보여줘요. 제가 올라프 엘리아슨 작품을 제일 처음 본 건 한 25년 전쯤 대략 그 정도 됐는데 길다란 한 3m 정도 되는 유리박스 길다란 유리박스인데 거기 안에 2개의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서는 뿜어내고 이쪽에서는 빨아내는 건데 여러분 구름을 밑에서 우리 맨날 보죠. 구름. 산 위에 올라가면 또 구름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담요처럼 깔려 있어서 거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겠죠.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진짜 그 두꺼운 덩어리의 구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실 되게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제 휴대폰 카메라로 막 찍었었는데 구름이 덩어리가 진짜 무슨 솜사탕 같이 이렇게 희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딱 형태가 져가지고 정말 특이한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온도가 틀려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거기에서는 그 온도 안에서는 그게 뭉쳐져가지고 구름처럼. 엘리아스는 제가 아까 말한 제일 처음 봤던 작품이 그게 구름이 안에 회오리처럼 그 상자 안에서 막 돌면서 있는 그 작품을 제가 처음 봤는데 한편 되게 이걸 미술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공학 같은 거 뭐 이렇게 과학자 이런 사람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케트? 세트? 어떤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참 기술이 좋다. 정말 어떻게 특이하게 그때 한번 봤었고 그 뒤로 제가 몇 년 전에 야외에서 또 본 게 있는데 그때는 한
여기서 저 끝 정도, 그러니까 한 6m, 5m에서 6m 정도 되는 네모난 유리집이에요. 유리집인데 거기 밖에 사람, 제가 그 파리에 있는 근대미술관 하고 이제 그 빨래도교하고 이제 그 현대미술하고 근대미술이 모아놓은 두 개의 큰 공간이 전시장이 있는데 그 앞에 뒷 광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모난 유리집이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한 줄을 한 50m 정도 길게 서 있는데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키높이 정도의 멀리서 보면 구름이 딱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구름 이렇게 보고 한 사람씩 나오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과학적인 어떤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자연의 현상을 우리 인간이 어떤 공간에서 실제로 보게 하는 그런 작품을 해요. 뭐 독일의 경제 전문지 캐피탈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생존 미술 작가 그 100명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물, 이끼, 얼음, 빛, 파장, 온도, 무지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몇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북유럽 사람 같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동그란 유리창 이렇게 있는 것을 밖에 이렇게 보는. 근데 무려 한 20여 년 전부터 국제적인 뭐 비엔날레 뭐 이런 데에 큰 작품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선보였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가 런던에서 현대미술 공간으로는 제일 유명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번홀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테이트 모던은 런던 그 템즈 강변에 있고 옛날 화력발전소였던 것을 미술관으로 변화시켰죠. 그 화력발전소 안에 큰 터번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그걸 치우고 그 공간에다가 국제적인 작가들한테 프로젝트를 큰 규모의 전시를 매년 한 명씩 초대하는데, 울라프 엘리아슨의 날씨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저게 인공태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연말연시에 해 뜨는 거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해돋이 하죠. 산에 가서도 하고 바다에 가서도 하고 해돋이 같은 거 하잖아요. 해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면 막 금방 올라와서. 근데 그 공간에다가 조명을 이용해서 가짜 태양을 탁 만들고 인공적인 막 안개랑 이런 것이 있으면서 저기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해돋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그 발상 자체가 인간이 해를 가져다가 보여주겠다. 구름을 가져다 보여주겠다. 이것이 어떤 대상인가. 이 대상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대상이고 태어나고 죽어가고 뭐 어떤 이런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좀 사람이 겸허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실제로는 보지 않았는데 이 전시가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텍스트에도 써져 있는데 200만 명이 와서 봤다 그래요. 제가 미술관에 근무한다면 와, 전시 하나 있는데 200만 명이 와서 봐줬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이쪽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하나의 전시가 정말 초대박이 될 경우 그 도시의 7% 이상이 보면 대박이에요.
수도권 인구 1,500만 잡죠 사실. 근데 런던도 이제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와서 전시를 봐줬다는. 저 작품이 되게 특이해요. 뭐 다른 작가 작품도 저기서 본 경험이 많아요. 백남준 선생님도 여기서 초대돼서 큰 전시를 했었고, 뭐 루이스 부르주아라든지 아니시 카프라든지 미술 전공하면서 현대 미술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작가는 다 여기를 거쳐가고 여기에서 초대돼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세계적인 작가로 아예 딱 인정을 받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전시기획 행사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얼추 봤을 때 늦가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계절이. 나뭇잎이 노랗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런던의 이제 템즈 강구 이게 세인트폴 대성당이고, 세인트폴 대성당 이 도심에서 이쪽으로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고, 이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여기가 테이트 모던 건물이에요. 테이트 모던 여기가 그러니까 앞마당? 앞에 옆마당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저 아는 형이, 어떤 사람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저 아는 형이 작가인데, 자기는 북극에 가서 그 빙하 그걸 실제로 되게 보고 싶었는데 여행을 가서 실제로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얼음 덩어리잖아요. 엄청 큰 얼음, 눈으로 막 쌓인 얼음 덩어리가 고요하게 떠 있는데 그 대상이 주는 느낌이 그 어떤 미술품보다 어떤 것보다 자기한테는 되게 놀랍고, 그걸 보러 돈도 많이 주고 막 고생을 해갖고 배를 타고 가서 그걸 봤는데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이걸 싫어했을까요? 싫어할 수는 없죠.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해가 뜨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벌써 녹고 있죠. 이렇게. 이런 어떤 자연의 현상을 가져다가 보여주는 그 안개 프로젝트. 안개를 여러분 안개 경험한 적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물안개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도립미술관 여기 좀 좁아요 사실. 이거 하려면 더 넓어야 돼요. 좀 넓은 데서 이런 구조물만 딱 있다가 갑자기 뭔가 푹 불어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팍 되면 이 보는 느낌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경험이. 본 김에 또 한 작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폭포 알죠? 여기가 프랑스 파리 옆에 있는 베르사유라고 하는 도시.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루이 14세가 원래 루브르가 프랑스 왕궁이었는데 루브르는 박물관으로 나중에 바뀌었고, 루브르에 살다가 베르사유로 왕궁을 새로 짓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그 유명한 십자못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모양으로 되었고, 십자못이라고 하는 인공 호수? 약간? 여기서 이제 뭐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베르사유. 원래 그쪽에는 분수가 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루이 14세가 이게 프랑스식 정원인데 정원을 만들면서 수많은 분수들을 또 놔둡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전기 모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을 끌어다가 뭐 높이를 이용해서 물 모아져 있고, 거기서 수압으로 인해서
이게 분수가 작동이 되는 건데 수많은 분수들이 실은 이 근처에 있어요. 이것은 조각 작품인데 아폴론의 태양을 이끄는 마차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들이 있고 사람 하나가 그 승리의 뭐 멸류관 같은 걸 쓰고 말을 태양을 그 뒤에는 태양이 있으면서 태양을 끄는 뭐 그게 루이 14세를 상징해요. 여기가 되게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고 관광지인데 베르사유에서 매년 올해도 할 거예요. 매년 여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정원에 큰 야외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해요. 베르사유 아트 프로젝트 뭐 막 이렇게 검색해도 뜰 거예요. 근데 울라프 엘리아스는 여기다가 해놓은 건 큰 이게 포토샵이 아니에요. 실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이런 걸 실제로 보면 글쎄 그 사람의 우리 어떤 인간의 능력 어떤 이런 부분에 되게 뭐 그런 어떤 감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을 하는 작가예요. 이 사진이 되게 상징적이에요. 프랑스 정화는 특징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기하학적으로 막 네모나고 세모나고 막 길 완전 예쁘게 막 기하학적으로 만드는 게 프랑스 정원의 특징인데 이제 이게 울라프 엘리아슨의 작업실 한쪽에 모아진 이 사람은 그 자연의 어떤 요소 원자, 분자, 핵, 막 물리학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했을 법한 그런 연구, 모형, 마케트 막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리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 앞에 그 리움에서 엘리아슨 특별전을 했었는데 그 전에 리움에 엘리아슨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상설전 시간 가는 길에 보면 거울 같은 둥그런 유리가 거울은 아니고 그냥 투명 유리인데 그 유리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 류의 작품이 몇 개 있어요. 이 유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동그란 유리가 그 철 와이어에 매달려서 천천히 움직여요. 그냥 주변 동력이 없는데 그냥 자연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서서 돌아요. 근데 이게 유리가 돌면서 빛을 반사하거든요. 근데 그 빛들이 여러분 그 프리즘 효과라고 우리가 빛은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프리즘을 놓고 보면 무지개처럼 빛 안에 여러 색이 있는 거에 나와요. 무지개 색깔. 그래서 엘리아스는 그 빛에 있는 색을 그 유리 시스템, 그 장치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의 신비에, 자연의 원리에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뭐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움직임, 어떤 그런 것에 질문을 갖고 그걸 느끼게 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류의 작품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근본은 무엇이고 과학자가 연구하듯이 이런 작은 모형 같은 것들 만들고 이게 초기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작품들이에요. 엘리아슨 작품을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냐면요. 전주는 제가 알기로 KTX가 안 서요. 익산에 가야 KTX를 타죠. 참 불편해요. 용산역 앞에 가면 아모레 퍼시픽 뮤지엄이 있습니다. 크게 지었어요. 지하에 뮤지엄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재미난 게 이게 네모난 건물이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마당에 조형물 같이 엘리아슨 큰 약간 이렇게 생긴 무슨 그 거울같이 생긴 효과의 약간 그런 류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미술관 개관할 때 엘리아슨이 와서 뭐 개관 인사말도 하고 저도 그때 개관식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이제 뭐 초대도 받았지만 그래서 그 건축가도 만나고 엘리야신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모형, 그 사람이 초창기 때 했던 작업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느닷없이 과거로 가서 몬드리안의 추상화 과정 연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나무죠. 풍경화처럼 대지에 한 그루의 나무가 겨울인 것 같아요. 잎사귀 다 없이 나무들. 그리고 이 옆에 또 이걸 보고 이걸 보면 아, 나무를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조형적으로 이렇게 그렸구나. 근데 이게 사실 그림이죠. 그러면 이 옆에 뭐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나무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안 생겼죠. 나무를 단순화해서 작가가 의도화해서 표현한 거죠. 이걸 더 단순화해서 조형적으로 작가가 표현한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작가는 예술가는 어떤 현상을 보고 뭔가를 그 현상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근본, 보다 원초적인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을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조각으로, 미술로, 현대미술로 그렇게 보여줘요. 사실 우리가 서양 미술에서 추상화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요? 추상화 좀 재밌는 논리인데 그럼 사실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상화, 추상화 이렇게 말하는데 구상이라는 말도 좀 안 어울리죠. 사실 어떤지 설명을 하자 보면 굳이 사실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다는 말. 그 사실화가 진짜 사실입니까? 100% 사실은 아니죠. 그 사실의 어느 순간만 딱 오려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진짜 정확하지도 않아요. 완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다 더 정확하려고 생각한다면 외형은 늘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내형. 그러면 사실 추상화는 어떻게 보면 사실화보다 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대상의 진실을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는 피에트 몬드리안의 가장 유명한 시리즈들의 이런 작품으로 공간 구성, 면 분할 막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미술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미술의 역사에서 작가들이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라 미술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감정을, 어떤 현상을 표현해 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노력이 중요해져요. 거기다가 그냥 보고 고개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내가 뭔가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그 시에도 있죠. 내가 꽃이라 불렀을 때 꽃이 되어서 나한테 왔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큰 미술관에 와서 좋은 작품들 보면서 작가들도 만날 것이고 큐레이터 선생님들도 만나고 전시를 만드는 어떤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또 내가 어떤 의미도 부여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 자신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문화적인 경험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누구는 100원어치 누구는 1000원어치 누구는 수백만 원어치 얻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걸 뭐 써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돼요. 미술을 읽는 게 그냥 가장 쉽게 미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1번 작가의 의도를 상상해 본다. 이 작가가 왜 이 작품을 했을까? 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뭘 표현하려고 이 작품을 했을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에 뭔가 경험치.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건 작품이 아까 몬드리안 작품 4개, 5개 연결된 것처럼 초기, 중기, 오늘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우리가 역사 공부 왜 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술가의 살아왔던 과정, 길, 작품에 변화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려고 하고 이 사람 주제는 뭐고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 작품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치 내가 작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또 내가 작가라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작가라면 나중에는 또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 내가 그린 그림이라면 이게 나 같으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 작품 내용을 뭔가 스토리처럼,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5명의 현대미술, 근데 약간 이제 저도 취향이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어떤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늘날의 현대미술이 되게 어쩔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을 하거든요. 작가의 내용을, 작품 속의 어떤 내용들을 내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작품을 설명할 때는 되게 좋아요. 이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었고 이 앞에 작품이 이런 거였는데 이번 작품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역시나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도 이런 어떤 과정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더라. 아니면 어떤 사회의 현상을 놓고 이분이 이래서서 여기에다가 이런 의미를 부여했었고 그런 내용에 해한 작품들이더라.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본다. 저는 제가 아까 작품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완샘 작품 같은 경우 마치 내 손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서 연이 휘날리면서 나한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나 대신 하늘을 떠다니는 자유, 이런 의식을 준다. 그런 표현. 여러분 스스로도 작품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는 한 개의 영화를 만들지만 영화가 100명의 관람객을 만나면 100개의 영화가 되고 10,000명의 관람객을 만나면 10,000개의 영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는 노력. 자, 작품을 이해하는 어떤 태도, 접근성. 예술가들은 조금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하고 다른 가치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어떤 한계 지어서 생각해 보지 말고 그냥 아주 큰 틀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 접근성. 저는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져야 될 어떤 정신 자세 중에 하나는 열려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이렇다더라. 그랬을 수도 있구나. 오늘 아는 것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일하면서 빡빡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좀 예술하는 사람이면 좀 그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좀 열려져 있는 사고로 태도 접근성을 확장하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건 아주 테크닉적인 건데요. 그 작품을 비판적으로 보는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 작품이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근데 또 반대로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도 한번 보려고 해봐요. 되게 우리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작품을 진짜로 분석해 보려면 근데 여러분 이건 살면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대쪽으로 뭔가 네거티브한 잘못했을 경우 뭔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어떤 현상을 놓고 보는 이런 현상은 이 사람한테는 옳지만 저 사람한테는 옳지 않은 이 사람한테는 손해보는 이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법적으로 뭔가 어떤 대상을 수용적으로 긍정적으로 한편 또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리고 기록해보고 써보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관적이라는 분석적이라는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 이성적으로는 벽돌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또 하나 쌓는 것처럼 이걸 분석해보고 이 원인 법칙을 막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보는 방법. 또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성적으로 이게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선생님 이 그림 저는 보면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유명하신 선생님 작품이 거실에 하나 있어요. 그게 붉은색 작품인데 저는 그 작품 볼 때마다 좀 불편해요. 저는 좀 시원한 블루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안 그래도 날 더운데 어쩐 날은 빨간색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자기야 저 작품 좀 계절도 바뀌고 그런데 딴 데다 치우고 다른 거 놔둘까 그랬더니 왜? 나는 좋은데? 바로 제가 자기 뭐라 그러냐면 저 집사람은 저하고 좀 스타일이 이제 반대인데 그 그림을 보면 따뜻하고 기운이 들어오고 뭔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 작품이 좋대요. 근데 나는 속으로 나는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사람인가? 나는 양한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양과 음이 있다면 그래 그렇다면 그냥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되게 그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미술품 수집 뭐 이런 막 컬렉터 막 이런 이제 그거 분석하다 보면 그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 비즈니스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그림을 좋아해요. 사무실에 집에 좀 시원하고 단순하고 아니면 뭐 빨간색이 됐고 노란 단순한 그림들. 안 그래도 내 일상이 복잡한데 그림마저도 뭐 어지럽고 뭐 그러면 이게 본인한테 덜 좋아. 근데 이제 되게 한가해요. 그냥 변화가 일상의 변화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나는 한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막 다이나믹하고 막 역동적이고 막 유기적이고 복잡하고 막 엄청 막 멋이 막 잔뜩 그려져 있고 그런 걸 놔두면 좋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나한테 없는 다른 요소를 우리가 살면서
글쎄요, 잘 사는 것? 우리가 이름 지을 때도 사주 같은 거 보면 니는 물이 부족하니까 이름에다 물을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뭐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요소를 또 다른 걸로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그런 건 되게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또 뭐가 있냐면 작가가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의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거기다가 난 이렇게 봤다. 난 선생님 이 작품 보면서 이게 느껴지고, 그런 어떤 주관성, 주관적인 어떤 시각, 감상, 그걸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개인으로서, 나 개인으로서 어떤 단독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단체적인 어떤 그런 것, 그런 데서 입장이 다르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림을 볼 때 그 그림 하나 딱 떨어진 거하고 여러 이 중에 최신작이라면 과거 것을 좀 보고 어떻게 변해왔는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시장 안에서 또 비교를 해봐요. 같은 주제의 전시 안에서도 이 작품 소리와 저 작품 소리와 이 작품 색깔과, 예를 들어서 그 오케스트라는 각자 다 역할이 있던 거잖아요. 전시회에서는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주연만 놔두면 뭐가 안 돌아요. 리드미컬 하면서 뭔가가 해석되고 강약이 있으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할 때도 1번부터 10번까지 작품을 다 똑같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두 개는 지나치고 한두 개에서는 또 길게 막 얘기하고 또 이러면서 뭔가 좀 그런 여유를 줘야 보는 사람도 또 더 그렇게 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단독적인 것과 비교적인 것, 전체와 그림 하나를 놓고, 그림도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그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부분만 놔둬도 또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볼 때는 일단 멀리서 숲을 보는 시각으로 그림을 또 하나 보고, 조각 작품을 보고, 아니면 비디오도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보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영화 한 프로 봤어도 기억에 남는 건 몇 컷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와 세부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서 감상해보는, 자, 이렇게 10가지의 미술을 내가 만나보고 감상해보고 뭔가 이해해보려고 그런 어떤 것을, 그냥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자 입장에서 이것도 변할 거예요. 제가 또 나중에 더 넣을 수도 있고 이건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뭔가 길을 가는 길잡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에 있는 프랭크 게리가 지은 구겐하임 미술관, 이건 루이스 부르조아의 검이라는 작품이죠. 그 하나의 미술관이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파워풀한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힘을 줄 수 있는가, 그 상징하는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그 뮤지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료예요. 오늘 지금 이제 58분이 돼서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뭐더라? 그 뭐 티켓 준다 그랬죠? 제가 우리 최 선생님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받아가시고. 근데 그게 티켓이 아니고 제 명함이에요. 제 명함인데 한쪽에 VIP라고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 아트페어는 10월 6일 날 하는데 여러분한테 알려질 거예요. 이런 매체에 뜨니까. 군산 아트페어하고 날짜가 겹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명함을 갖고 매표소에 가면 표로 교환해줘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갖고 있어도 있어 그냥 주지 말고 이거 명함 보여주면 표 준다더라. 제 손님이니까 그렇게 제가 늘 얘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있습니까? 네, 저기 선생님.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신 작가분들 말고 네. 한두 분 정도 더 추천해 주시거나 해주실 작가분이 있을까 해서요.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막 활동하는 작가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외국의 어떤 유명한 작가들 위주로 했는데 저는 한다면 아니시 카프 ANISH 한 칸 띄고 KAPOOR 아니시 카프라고 하는 인도 출신 미술가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되게 배울 점이 많고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아니시 카프도 YBA 출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출신 작가인데 지금 굉장히 핫한 작가. 3년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약간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큰 뭔가 바다에서 막 발견된 듯한 큰 조각 작품들, 막 유물들 이런 게 발견된 것 같이 그걸 꺼냈는데 막 산호초 붙어 있고 막 기괴한 해적 영화 있었죠. 그 영화에 막 나오는 기괴한 어떤 사람들 같은 그런 것들 막 만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입체 작업 막 이렇게 평면 작업 다양하게 해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 작품 중에 또 유명한 건 마더 앤 써니든가 엄마와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건 진짜로 소를 가운데를 반으로 탁 쪼개갖고 그 글래스 안에 딱 보관해가지고 되게 흉측해요. 실제로는 엽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아니면 해골에다가 수억 원어치 다이아몬드를 해골에 붙여서 그런 작가가 있어요. 현대미술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도 제가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데미안 허스트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요즘 세계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로 인정이 되는데 예술가,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로서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없고 내 꿈은 제프 쿤즈를 능가하는 것이다. 제프 쿤즈 미국 유명한 팝 아티스트고 오늘날까지도 제프 쿤즈의 풍선 시리즈 작품들은 되게 유명해요.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가면 하트 모양의 핑크 하트 모양의 큰 조각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입체적인 작품 하는 그 사람도 되게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로 재밌게 현대미술만 익히려면 그 좋은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많아서 일단 그 정도.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번 기회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가웠었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